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프랑스 대선에 관해서 잠깐 요약해서 이제 다뤄드렸는데 오늘도 이 프랑스 대선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근데 유로가 어떻게 되는지 유로화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물론 뭐 차트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는 직접적으로 뭐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코인에 관해서도 좀 중요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분명히 이제 한 개라도 아마 건져가실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저를 위한 서머리된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함축해서 이제 보신다. 이런 걸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바이낸스 US는 2억 달러 시드 라운드를 완료하여 45억 달러 가치 평가를 달성했다. 이게 참 되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인데 어떤 분들한테는 사람들이 이제 바이낸스가 뭐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 중국 거래소니까 너네 망해야 돼. 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CEO가 중국계 캐나다인이니까 어차피 중국하고 관련 없어. 또 이렇게 또 사람들은 카멜레온 같이 말 바꾸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또 분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일관성 없게.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바이낸스는 중국 자본하고 깊숙하게 관련돼 있어요. 아주 많이 깊숙하게 관련돼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시드 라운드를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서 이제 좋은 성과를 거둬서 가치 평가가 올라가는데 여기 또 생뚱맞게 서클벤처스가 여기 붙어 있네. 서클벤처스의 배후엔 누가 있을까요? 서클사가 있죠. 서클사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냈어요. 자, 전통적으로 금융계의 글로벌리스트 최상부에 있는 몇몇 개 있죠. 자, 블랙락이라든가 아니면 JP모건, 골드만삭스. 근데 왜 이들이 바이낸스를 이렇게 키워주려고 거기다 돈을 또 투자를 했을까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바이낸스를 왜 미국에 오픈을 시켜놨을까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미중에 관해서 미중 어떤 뭐 모든 뭐 정치적인 거 무역 분쟁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흑백 논리로 해석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흑백 논리 이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는 거죠. 항상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다양한 펀드의 암호화폐 노출 조정. 그래서 블록 웍스라는 어떤 그 비디오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발란치하고 폴카닷 및 아톰이 오퍼링에 추가가 됐고 자 신규로 이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스시와 신세틱스가 빠졌다. 이번에 이게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별로 변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DGLC일 거예요. 디지털 라지캡 펀드일 거예요, 아마. 기존에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그리고 유니스와 그리고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여기에 이제 아발란치하고 폴카닷이 이제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인정받았다. DGLC에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 중에도 아무 코인이나 넣지를 않죠.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큰 펀드기 때문에 자 그리고 판타르 캐피탈 2억 달러 신규 펀드 조성을 시작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언급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판테르 캐피탈이 인도 거래소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코인베이스는 코인 딕시스를 통해서 바이낸스는 와지어 X를 통해서 인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판테르 캐피탈은 제가 알기로 코인 NDX인가? 하여튼 이거를 구글링 해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지어 X는 아닌데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등 세계 업체에도 간접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인도 시장에 관심이 참 많아요. 사람들이. 자, 똑똑한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이 뉴스부터는 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자 저도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알았거든요. 몰랐던 걸. 그래서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던 거랑 같이 믹스해서 정리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해시레이트가 하락 시에 포스 전환 앞당길 수가 있다. 원래 이들이 언급했던 게 6월 22일이죠. 6월 중순 정도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견해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 포스, 그러니까 지분증명 전환이 임박함에 따라 채굴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블룸버그에 이게 나왔는데 포스 전환 전 마지막 보상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것보다 채굴기를 판매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 병합 직전 채굴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시레이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네트워크의 보안이 악화돼 이더리움 기반 토큰과 여러 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일시적으로 급락하는 현상이 시장에 출현될 수가 있죠. 이와 관련 이더리움 코어 개발자 팀 베이콘은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 병합을 앞당길 수가 있다. 또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비상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채굴자들은 과거 수차례 지연됐기 때문에 병합이 임박했음을 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 베이콘은 이더리움이 5년 동안 포스 전환을 약속했기 때문에 회의론이 많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왔을 때 예전에 아주 한참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2016년 그때 뉴스를 여러분들이 뒤져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이 그때도 비탈릭 부텔린이 포스 얘기를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끌어오다가 이제 뭐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병합과 관련해 비트 마이닝 부사장 데니정은 포우와 포스 체인이 일정 기간 공존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더리움 포스 전환 이후 기존 채굴자들이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 같은 유사한 토큰 채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근데 이분 말이 맞아요. GPU로 채굴을, 이더리움 채굴을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알고리즘이 같이 움직이는 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 맞아요. 근데 여기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GKC가 여기선 빠져있죠. 근데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 좀 이따 이제 언급 드릴게요. 디지털 자산 핀테크 회사 비투다 최고 전략 책임자는 다른 체인의 해시레이트가 하룻밤 사이에 10배에서 그러니까 5배에서 10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로 전환되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거다. 자, 물론 뭐 반사 이익을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도 충분히 볼 게 분명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이더리움 채굴에서 GPU 채굴도 많지만 이더리움 전문 채굴기 A식 채굴 칩을 쓰는 채굴기가 더 많이 더 막강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더리움 채굴을 포기하면 고성능 채굴기로 할 수 있는 코인은 단 2개밖에 없어요. 이더리움 클래식과 GKC밖에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제 좀 지켜보시고 어쨌든 이들도 아마 반사 이익을 볼 거예요.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모네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GKC가 가장 큰 반사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뉴스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유럽, 러시아 석탄 금지 제한, 석유 제재 작업 중. 제가 유로가 의견이 분분해서 해체될 수순으로 점진적으로 갈 거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죠. 이게 단지 1년, 2년을 보면 제 말이 말 같지도 않게 아마 들리시겠지만 5년을 보면 제 말이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그런지에 관해서 언급 드릴게요. EU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EU 회원국들한테 러시아 석탄 금지 제한,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석유까지, 더 나아가서 가스까지 쓰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석유의 36.5%, 천연가스의 41%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분쟁 전에 러시아 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 루블이 폭락을 했어요. 엄청나게 가치가 폭락했는데 다시 러시아 루블이 분쟁 전후로 가치가 다시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이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해석마다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얼마 안 남았다. 예. 분명히 아마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뭔가 발표를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초엔 분명히 할 거고 러시아가 얻은 거는 돈바스죠. 돈바스의 병합이죠.
돈바스의 병합과 뭐 본인들의 어떤 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의 인프라망에 관해서 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약간 메시지 전달이 러시아 입장에서 충분히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으로 극도로 올려놨던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작동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독일 재무장관이 뭐라고 이제 끝에는 언급을 했냐면 EU에서는 분명히 수입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룩셈부르크에서 CNBC에 우리는 단기간에 유럽 연합에 대한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 덜 의존하기를 원하며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 우리는 푸틴에게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하고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마지막에 러시아와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어야 하지만 현실로서는 가스 공급을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어서 언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걸 제가 언급드리려고 하냐면, 뭐 시세가 안 좋으니까 확신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고, 저 아는 뭐 지인도 그랬다고. 제가 XRP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을 때 제가 그 분이 이제 저한테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이제 언급했다라고, 제가 희한하다. 근데 모르겠는데 왜 투자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모르겠으면 안 돼요. 물리든 어떻게 됐든 일단 투자를 했으면 내가 확실히 공부를 해서 확신력으로 올라갈 만큼,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어떤 그 척도가 저는 사실은 공부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가장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루나도 마찬가지예요. 루나 코인을 제가 방송에서 3년 전에 언급했었을 때, 말 같지도 않다. 소뱅이 무슨 관여가 돼 있냐. 라고 생각해가지고 100원에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원에 산 사람이 이걸 500원에 판 사람은 지금 현재 루나 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 10몇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자체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인생에 엄청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루나 투자 비중, 그러니까 투자했던 분의 98%는 아마 큰 수익을 못 거뒀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2%로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고, 마나코인도 마찬가지예요. 100원이 채 안 됐을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마나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일단 6,000원 근방까지 찍었었죠. 지금 뭐 3,000원 밑에서 아마 빌빌대고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이에요. 100원 밑에 샀던 사람은. 다른 코인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빌대고 있는 펀더멘탈이 강력한 코인들이 있죠. 자, 이 코인은 뭐 잘 갖다 치고,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치적으로 따졌을 때. 어쨌건 2%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수치적으로 일단 44,000달러가 붕괴됐기 때문에 많은 차트이스트 분들이 아마 여기서 2만 달러 간다고 외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개 중엔 있을 거예요. 개 중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이 빠지면 여기서 더 빠질 확률도 있지만 42,800에서 42,400달러 언저리, 그러니까 뭐 여기서 1,000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오락가락하는 시세가 향후 뭐 4, 5일 정도, 3, 4일 정도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시세는 다시 박스권 상부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더리움은 3,000달러, 3,000달러가 지지 노선이거든요. 마지막 노선이거든요. 일단 지금 짙은 빨간색으로 하락세가 깊기는 하지만, 자, 인컴 샤크가 이제 언급하기를 여기 지지선이 있죠. 지지선이 보이는데 여기서 밑꼬리가 말리고 약간만 지지를 해준다면 며칠 후에는 또다시 강력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인컴 샤크 의견이고, 마이클 반데 포페는, 자, 이분도 이제 뭐 이분은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지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마틱이나 비체인 같은 거, 여기서 사토시 마켓에서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3,400 사토시에서 3,100 사토시 언저리까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지선을 언급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터 시프가 지금 현재 뭐 제가 보니까 잠에서 깨서 보니까 이 지금 뭐 주식 시장이 됐던 가상자산 시장이 됐건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되는 게 연준에서 립을 했더라고요.
대차대조표 축소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 립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마 시장에 지금 충격을 지금 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연준은 0.5% 1% 금리 인상한다고 했다가 0.25% 금리 인상을 해버렸죠. 이번에도 아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피터 시프 이분은 연준이 실제로 월 950억 달러의 대차대조표 축소 약속을 이행하고 금리를 계속 인상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악화되지만 채권과 주식시장은 모두 폭락하여 거대한 경기 침체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올 거야. 그러니까 되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연준이. 본인들 말대로 이 계획대로 한다는 얘기가. 특히나 미국은 곧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시장을 경기 침체로 몰아가면 제가 요 근래 계속 언급드리는데 양적 완화를 해도 아마 더블이나 트리플로 해야 될 거예요. 2배 내지 3배로 시장에 돈을 쏟아 넣어야 지금과 같은 상황을 아마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GDP, GNP는 꺾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연준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절대로 안 하죠. 연설하는 입장에서. 네. 인정 안 하죠. 왜냐면 중앙은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연준이.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언급 자체가 중앙은행에서 나오면 이미 중앙은행의 어떤 그 위신은 땅바닥에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경기는 안 좋아. 인플레이션은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여기 BTC 필이 알트코인은 강세를 보이는 내림차순 확장 세기형에 있다. 곧 불장이 올 거야. 이분은 이제 항상 계속 이제 차트적 관점을 계속 쏜다, 불장이다,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해요. 언급을 하는 사람인데 뭐 이래서 인기가 많은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즘에 다른 사람들보다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긴 해요. 예. 근데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림차순 확장 세기형이다. 그래서 내려가기는 하지만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곧 얼마 안 가면 곧 상승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언급을 지금 하고 있네요. 저도 어저께 XRP를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더 떨어지더라고요. 예. 아주 약간 찔끔 사긴 했지만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한 얘기가 한 가지 나왔더라고요. 비트코인과 어떤 면이 틀린가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서 4월 6일자 CNBC TV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거를 생뚱맞게 CNBC에 왜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김에 언급드리고 요즘에 이제 미국이 그 인도한테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예. 근데 미국은 인도의 러시아와의 동맹에 대해 경고했다. 그래서 백악관에서 이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인도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입장이에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중국은 내수 위주로 돌아가고 수출 주도형에서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 혁명으로 옮겨가는 추세면 에너지가 기존보다는 덜 필요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인도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죠. 러시아하고 잘 지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압력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C도 안 맥힐 것 같고 다가오는 쿼드 회의가 5월 말인가? 그때 이제 인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제가 언급드렸죠. 대만 문제가 결정될 거다. 그리고 대만이 쿼드에 가입하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전후로 아마 결정이 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자, 그리고 한국 정부 4월엔 거리두기 풀고 5월엔 국제선 연다. 포스트 코로나 성큼 다가왔다. 근데 그렇다고 풍토병이라고 선언은 아직 한국 정부에서 못 하겠다라고 어저께 TV를 제가 잠깐 보니까 그렇게 언급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보다는 낫고 이제 쿠팡이나 뭐 배달통 이런 거 어플리케이션 이용해서 그 거래를 하시던 분들한테는 만약에 이게 풀려가면 매출액이 꺾이기는 하겠지만 또 다른 아마 어떤 이 질병이 만약에 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근데 아마 이번에 풀어주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진 않고 상당히 오래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건 지금보다는 훨씬 낫겠죠. 지금보다는 아마 훨씬 나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자 이제 프랑스 대선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이거는 프랑스 24라는 미디어인데 뭐 프랑스 전문 그 미디어인가 봐요. 근데 4월 6일자거든요. 4월 6일자. 그래서 그 마크롱 현 대통령과 마린 르팽 대선 후보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현재로서는 유력한가 봐요. 근데 뭐 여기 이제 어떤 얘기하면 성큼 이제 뭐 대선에 뭐 성큼 다가섰다. 쟁취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인데, 이제 막판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 대학의 교수님이 계시는데 공약에서는 EU 탈퇴에 관해서 고집을 안 부린다. 그거를 살짝 내려놨다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대학 교수님께서 뭐라고 언급이 있냐면, 만약에 이분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EU 탈퇴를 강행할 거다라고 예견을 했어요. 제가 어저께도 언급드렸죠. 그래서 뭐 프랑에 관해서 다시 뭐 이렇게 도입을 할 거다. 유로가 아니라. 어쨌든 한 개 영국도 나왔고 EU에서 나왔고 프랑스도 만약에 나오고 향후에 도미노 같이 유럽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긴 추세에서는 유로화에 문제가 생기고 BTC가 들어갈 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또한 이분이 이제 이 후보님이 생뚱맞은 게 뭐냐면 2017년에 푸틴을 존경한다는 발언을 또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도에서 이분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 분과 조금 다른 성향이라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남미에서는 브라질, 멕시코 요런 국가들, 대권을 잡은 사람들, 정치계 뭐 선두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전과는 조금 성향이 다르다는 거, 요런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괜찮은 뉴스거리가 있으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기운을 잃지 마시고 확신을 끝까지 가지시고 이 풀 안에 꼭 들어가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것만큼 꼭 많은 수익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간에 탈락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 끝까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탈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